그리고 혹시 이사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비트코인을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당황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왜냐하면 뭐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사실 금융기관에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예. 자산운용사들도 마찬가지고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이제 까다롭다 보니까 예. 대안 투자 측면에서 그래서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 중심으로 비트코인이야 뭐 그 중에서 가장 또 안전하다 하니까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네. 요즘은 조금 이제 조용해지기는 했습니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또 엄청나게 오르면서 또 한때 굉장히 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ETF도 나오기도 했고 그 이야기는 또 뒷부분에 좀 해보겠고요. 일단은 구조적으로 비트코인이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원인 혹은 지금 이제 환율이 1,300원대 중후반 거의 70원대 안팎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고착화되는 흐름으로 또 가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같이 좀 빗대서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흐름을요. 뭐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뜬 이유는 어쨌든 그 현물 ETF를 미국에서 승인을 한 덕분이고요. 네, 그 전후로. 네네. 여기서 준비한 장표를 보시면은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로 상당히 많은 자금이 지금 이렇게 쏟아들어져 왔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파사이드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이렇게 각 기관별로 얼마의 자금이 이제 들어왔는지를 이렇게 ETF로 ETF로 들어왔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IBC라고 한 게 이게 블랙락 ETF인데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이렇게 주로 순유입돼 왔던 거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제는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야 그동안 ETF에 얼마 들어왔냐 이거 보고서 많이 들어왔대 라고 하면은 막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자금이 빠졌다더라 라고 하면은 이제 또 이렇게 가격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현물 ETF에 얼마나 자금이 유입되냐 유출되냐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이렇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요인이 일단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참 그 달러의 강세와 이제 굳이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연결고리라면 이게 과거에는 중국도 어떤 비트코인에서는 그 큰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비트코인은 어쨌든 그 채굴을 해서 이렇게 얻는 건데 채굴은 중국 채굴자가 가장 많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중국이 어떤 이 헤게모니를 좀 가지고 있다가 그냥 중국 정부 공산당에서 이제 아예 비트코인을 이제 금지 뭐 채굴한 것도 금지시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통제하는 식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이제 큰 세력 중에서 이제 중국이라는 데는 이제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이 약간의 그 무주공산 같았던 이 자산을 이제 사실은 비트코인의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곳이 이제 바이낸스라는 홍콩에 이제 어쩌나 이제 그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창펑이 이제 설립한 그런 거래소인데 이제 그런 바이낸스 같은 데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그 제소를 해가지고 자금 세탁이라든가 이런 데 불법적으로 쓰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수사를 하고 하는 식으로 약간 그 점점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미국의 이게 암호화폐라는 세계를 미국의 헤게모니로 넣는 작업들을 차근차근히 해왔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 가령 어느 거래소나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그 중심이 되는 통화가 이제 테더라고 해서 그 USDT 뭐 혹은 USDC 뭐 이런 그 결국은 그 1달러와 연동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그 일종의 기축통화처럼 즉 암호화폐계의 기축통화가 달러가 된 셈이죠. 그러니까 이 USDT나 USDC는 당신이 이제 원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1달러로 이렇게 바꿔주겠다라고 이렇게 패깅이 되어 있는 그런 암호화폐인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은 정말 과거에는 그 암호화폐계의 기축통화가 비트코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을 살 때 이거는 0.1 비트코인, 이거는 0.01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다가 이 테더라는 게 등장하고 이렇게 오면서 이제는 아예 달러가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중심 자산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암호화폐 생태계라는 게 딱히 이 생태계가 커지는 게 달러를 위협하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게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 일종의 기축통화가 달러가 된 셈이거든요.
예. 이 생태계를 이제 달러화가 점유하고 중국의 세력은 이제 뭐 상당히 이제 공산당이 이거를 금지함으로써 이제 상당히 약화되었고 한마디로 미국이 여기에 헤게모니를 잡은 와중에 이제 급기야 이제 ETF까지 이제 승인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그 어떤 달러의 위세 안에 이렇게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렇게 포섭을 한 그런 작업을 상당히 이뤄냈다. 그런 진전이 있었다. 즉 이런 그 현물 ETF에 자금이 들어오냐 나가냐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렇게 좌우할 정도라는 것은 곧 이제 달러로 이 ETF에 돈이 들어오느냐 그렇죠. 마느냐 이게 이제 그 암호화폐 생태계를 막 이렇게 가격을 막 이렇게 흔든다라는 게 그러면 이제 된 거니까. 비트코인 ETF를 사려면 사람들이 달러를 갖고 그렇죠. 있어야 되니 예. 달러로 사게 되면 네. 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또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표현하신 게 이 비트코인 자체를 아예 미국의 헤게모니 안으로 넣은 것이다. 그렇죠. 예. 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라고들 흔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약간 좀 틀린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달러를 뭐 대체한다기보다는 뭐 일종의 그 어떤 대체 투자의 하나의 이제 영역. 대체가 아니라 대체 투자. 그렇죠. 그냥 약간 이제 보완 성격의. 그렇죠. 보완 성격의. 그러니까 그런 자산, 그러니까 이게 화폐냐 아니냐의 그런 논쟁인 것보다는 이제 하나의 그냥 자산, 금과 자산으로. 같은 그런 일종의 투자 자산으로 자리매김한 거죠. 예. 근데 이게 예전에 좀 어두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신해서 이제 쓰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훨씬 더 편리하게 쓴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아프리카 예. 국가에서도 스마트폰 가지고 오히려 훨씬 더 편하게. 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짤 봤는데 아프리카 어디에서 중고차 매매할 때도 비트코인 예. 쓴다고. 네. 네네네. 그게 훨씬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쪽에서는 또 달러에 대한 수요를 또 이제 대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게 아무래도 우리는 워낙에 은행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고 특히 IT가 워낙에 발달돼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냥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는 그냥 원화로만 훨씬 거래하는 편하죠. 게 너무나 편하니까 잘 못 느끼지만 사실 제3세계는 은행의 계좌 개설하는 것조차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너무 어렵고 또 그런 은행들이 IT 시스템을 잘 갖춘 곳도 잘 없고 이런 데서는 이제 그냥 그런 국가들도 다 핸드폰은 있으니까요. 그냥 그렇죠. 핸드폰의 지갑을 통해서 이렇게 전송하는 그런 비트코인이 더 편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저도 패착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뭐 비트코인 사고 뭐 디파이 하려면 뭐 지갑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복잡해. 이걸 누가 해?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뱅킹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고 스마트 네네. 뱅킹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디파이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했던 거죠.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걸 중심으로 봤어야 되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배문성 이사님이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마련하시게 된 계기가 되게 웃프다면서요. 예. 제가 2016년에 예.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보안이 약한 컴퓨터가 이제 네. 랜섬웨어가 한번 걸렸었는데 랜섬웨어 걸려서. 예, 랜섬웨어 걸리니까 이제 그 해커가 1비트코인을 보내라라고 2016년이요? 예, 2016년에 그때 1비트코인이면 얼마였어요? 대략 한 40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랜섬웨어 걸리니까 이제 대화창에 1비트코인을 나한테 보내라라는 게 이제 다짜고짜 나오면서 그 네. 비트코인 주소가 이렇게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아무튼 1비트코인을 보내라 하니까 이게 뭐야, 나는 비트코인이란 거 말로는 들어봤어도 이게 뭐 어디서 사고 뭐 뭘 어떻게 보내는 거지? 그래서 막 이제 당황해서 이제 허겁지겁 이런저런 거를 찾다 보니까 대략 당시에도 이제 코인 거래소가 있기는 했고요. 네. 예, 거기서 이제 봤던 시세가 이제 한 40만 원 정도 됐었던 거죠. 그래서 40만 원을 과연 이게 보낼까 말까 해서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근데 보냈는데 그 보냈어도 얘가 풀어줘야 되는데. 그쵸. 그냥 40만 원 이거 1비트코인만 딱 가지고 튀면 어쩌지 싶었는데 또 찾아보니 또 너무 그런 짓 하면은 또 비트코인들을 안 보낼 테니까 또 신의를 또 이렇게 대부분 지킨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신기해서 그래서 한번 사서 어쨌든 좀 중요한 파일들을 좀 복구시키고 싶다 보니까 사서 보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정말로 20분 만에 이 1비트코인이란 걸 내가 보내니까. 저쪽 주소에 보냈더니 얘가 바로 받았다 땡큐 하고는 제 이제 노트북. 파일들을 다 풀어줬어. 풀어줬거든요. 키를 줘서 풀어줬는데 당시 저는 이제 네. 은행에 다니던 입장에서 그때 은행 다니셨어요? 예, 그때 이제 국책은행에 있었는데 이게 물론 우리나라 사람끼리야 그냥 스마트 뱅킹으로 빠르게 그냥 탁탁 이렇게 돈 전송이 되지만
이렇게 외국에 모르는 사람한테 만약에 소액이라도 뭐 외환을 이렇게 보낸다라는 것은 엄청난 수수료가 들고 엄청난 그 노동이 들어가고 네. 뭐 한국은행에 신고며 뭐며 막 신고할 이제 것도 있고. 그래서 고액일 경우. 그렇죠. 그렇죠. 고액일 경우는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 가는데 또 시간도 또 상당히 많이 이제 스위프트를 통해서 간 데는 또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하는데 이거를 20분 만에 이렇게 누군지도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가치가 전송이 됐다라는 게 상당히 좀 큰 충격으로 다가오긴 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좀 뭔가 편리하다. 또 이제 당시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나중엔 은행 같은 경우는 KYC, 그러니까 Know Your Customer라고 해서 이제 막 돈 받는 사람이 누구냐 뭐 해서 또 서류도 막 챙겨야 되고 막 그래서 뭔가 서류 미비하면 돈도 못 보내고 막 이런 은행원들이 행정 처리해야 되는 게 많죠. 예, 그런 어떤 그 국가로부터 나오는 그런 규제와 이런 제한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탁 이렇게, 보내기만 하면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분명히 유용하다. 이게 쓸모가 있고 계속 쓸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은 그때 처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 깨닫고 비트코인도 좀 투자를 시작을. 네, 어느 정도 시작을 했는데, 네, 뭐 안타까운 건 뭐 참 그렇죠.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낮아진 이유가 제 지금까지 그때 뭐 많이 사놓고 가만히만 기다렸다면 뭐 내 팔자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성장하는 자산이란 건 우리가 흔히 야, 강남 부동산은 파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가끔씩 폭락이나 뭐 조정을 겪는다 해도 결국은 지나 보면은 참 이게 그 성장을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크게 올라 있듯이 좀 지난 그 세월을 돌아보면 이게 그냥 팔면 안 되는 자산이었다. 뭐 앞으로도 그렇지는 뭐 모르는 거지만 아무튼 이 놀라운 성장성을 좀 이제 보면서 네, 후회도 좀 많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사고 팔고에서 나온 그 보유지 뭐 그때 샀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예. 비트코인 40만 원 하던 시절에. 네. 예, 그렇죠. 뭐 비트코인 가지고 뭐 피자 사 먹은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쓰임새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도 2017년에 그때 막 스터디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지고 그때 뭐 여의도에서 무슨 뭐 식당에서 결제가 되는 식당이 있다 하더라 막 이래서 막 해보려고 했었는데 네. 결국은 못했어요. 네. 비트코인으로 근데 뭔가를 상업적으로 하거나 화폐로서의 그 활용을 해보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고. 네. 이거는 그렇죠. 그냥 앞으로도 계속 어떤 대안, 투자 자산 이 역할로만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서로 그런 얘기도 하죠. 뭐 야 비트코인을 어디다 쓰냐, 뭐 그거 비트코인 가지고 편의점에서 뭐 껌 살 수 있냐, 뭐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야 그럼 너는 금 가지고 가서 편의점 가서 그 금으로 껌 사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서로 이제 할 말 없게 그쵸. 만들기는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쓰임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결국은 이 화폐란 것의 가치는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 규모가 많아질수록 이 가치가 분명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달러가 그 미국이 그렇게 적자를 내고 막 그렇게 국채를 많이 발행해도 그래도 달러의 가치가 막 이렇게 지탱이 되는 거 보면 지탱이 되는 것은 결국은 다른 나라들이 다 달러를 받아주고 인정하고 그렇죠. 달러로 이렇게 뭐 외환보유고를 삼는다든가 이렇게 달러를 갖고 싶어하는 이런 저변이 워낙에 깊게 있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유지가 되고 이렇게 아무리 그렇죠. 달러를 늘려도 그렇게 달러 가치가 유지가 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원화도 우리나라만 쓴 게 아니라 저기 어디 다른 나라들도 막 원화를 쓴다? 라면 원화의 가치가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인상적인 부분은 즉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나라 화폐를 저 나이지리아나 브라질 뭐 즉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야 이게 사실은 1,300원에 이게 1달러다 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원화 원화를 그러니까 이게 달러로 환산하면 이거니까 이걸 받아줘 혹은 뭐 너네 돈 얼마로 바꿔줘라고 하면은 뭐 아무도 안 받겠죠. 야 그거는 너네 나라의 일이고 이 돈은 우리나라에서 화폐로 안 바꿔준다. 이걸 바꿔주는 은행이 없다. 라면서 이게 그냥 이게 쓰이지가 않을 텐데 그런데 비트코인은 벌써 뭐 인도 뭐 나이지리아 브라질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 이제 지금 그 거래소란 저변이 깔려버리는 바람에 그런 나라들이 이제 다 그런 나라들 가서도 다 현지화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유동성, 범용성이라는 게 생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 중국이 참 위안화 국제화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노력 같은 것도 없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졌다라는 게 하나의 어떤 그 포인트, 그만큼 비트코인을 바꿔주는 황금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까지 저변이 넓어졌다라는 게 분명히 하나의 그 효용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인도의 주재원으로 가신 분이 인도에서 번 돈, 그러니까 루피를 달러로 바꿔서 한국으로 가져가는 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인도 정부가 그렇게 허용을 안 하는 거죠. 그 외화 반출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를 안 하면 그러면 루피를 가지고는 나갈 수는 있는데 루피는 우리나라에서 바꿔주는 것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분은 유일한 이제 해결책은 그럼 한국에서 그 다음 오는 주재원한테 자체적으로 원화와 루피를 바꾸는 뭐 이런 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란 게 이제 인도에서도 살 수 있다 보니까 인도에서 비트코인 사서 나의 한국 거래소로 비트코인으로 가져가는 비트코인을 가져가서 한국에서 하면은 그러면 쉽게 그런 문제는 해결이 다양하네요. 되는 거죠. 다양하네. 보이지 않는 그래서 효용성이 있는 거다. 네. 굳이 그렇게. 어떤 상업적인 거래가 아니더라도 네. 갑자기 이제 불현듯 든 생각인데 원화에 대한 국제적인 그 수요를 높이는 방법이 또 있기는 있네요. BTS가 콘텐츠로 원화를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걸로 뭔가 소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화로요? 네. BTS가 원화를 가지고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약간 원화에 대한 좀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초딩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근데 일단은 달러는 또 엄청나게 계속해서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달러 발행량이 많아질수록 그러면 이걸 통해서 살 수 있는 다른 자산 가치가 또 올라갈 수도 있을 테고 대표적으로 그러면 비트코인도 거기에 좀 비례해서 가치가 좀 연동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연동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고 가치가 같이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결국은 금과 비트코인의 내러티브 중에 하나인데, 그쵸. 즉 이제 연준이 금리를 마구 내릴 거고, 그러면 또 뭐 그런 데다가 또 지금 미국 정부가 계속 재정을 지금 지출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훼손되면서 금과 비트코인처럼 희소한 자산은 계속해서 좀 이제 우상향을 좀 할 거다. 이게 이제 하나의 내러티브이기는 그쵸. 한데,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측면을 좀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금 가격이 오른 것은 확실히 좀 중국이 좀 사들어간 영향이 좀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미국 국채를 샀던 게 이제 그 자산이 동결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외환보유고를 미국 국채만으로 채우는 거는 너무 위험한 것 같다 싶어서 미국 국채 오히려 달러는 좀 팔고 그걸 이제 금을 막 이제 금으로 좀 대체해가는 그런 것 덕분에 이제 금 가격이 오른 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또 반대로 만약에 중국이 좀 유동성이 필요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중국은 그러면 금을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금을 팔면 당연히 금 가격에는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지금까지는 중국이 많이 산 게 플러스 요인이었듯이 중국이 어쨌든 뭔가의 필요에 의해서 금을 팔아야 된다라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면 수급 때문에라도 금 가격은 이제 달러의 가치 그런 것과는 또 약간 무관하게 금 가격이 좀 또 이게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고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어쨌든 이제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이제 한번 크게 오른 것은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해 줬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였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달러의 가치가 이제 낮아지냐 많아지냐 그러니까 뭐 달러의 가치가 훼손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비트코인 ETF라는 곳에 달러 자금이 들어가느냐 빠지느냐 요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를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될 거라서 만약에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것을 비트코인 ETF를 사는 것으로 나는 해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은 좀 올라가기는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비트코인 ETF, 현물 ETF를 대체 뭐 왜 승인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저와 생각이 좀 유사했었던 분이 이제 그 다른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제 한화생명의 이제 김일구 전무님 설명에 따르면 이제 그 일종의 그 견제 장치가 되어준다는 거죠. 즉 금 ETF나 비트코인 ETF가
너무 계속 오른다라는 것은 야, 좀 너네 좀 미국 좀 정신 좀 차려라. 좀 화폐가 너네가 지금 계속 재정 적자를 엄청나게 내고 금리를 좀 체력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낮추고 이러니까 지금 달러 가치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저런 게 지금 막 이렇게 급등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지표 역할을 함으로써 이거를 이제 신경을 쓰다 보면은 아, 이거 지금 너무 이렇게 방만하면은 안 되겠다. 지금 저렇게 비트코인이나 금 가격 오르락가는 거 봐라 하면서 이게 어떤 경각심을 이렇게 워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물 ETF 같은 걸로 이렇게 딱 포섭이 되면 그런 생각하지 못했던 효과들도 있을 수 있다. 네. 지금 화면에 띄우신 건 무슨 차트예요? 아, 이게 왜냐면은 지금 많이 좀 한 가지 우려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재정 지출을 계속 미국이 어쨌든 지금 재정 지출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면은 이제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하는 걸로 인해서 뭐 이제 달러 약세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제 재정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또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집권 경기 부양해야 되니까. 집권 민주당이 이제 부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지출을 또 줄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러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약달러로 가고 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좀 달러 약세를 전망하는 그런 근거가 되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쓴다. 그래서 이제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난다.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분명히 좀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나쁜 일은 맞지만 이거를 전체 국가 안에서의 그 어떤 부채 문제로 다 살펴보면요. 여기 준비한 표처럼 미국의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는 굉장히 많이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건전해졌죠. 그러니까 가계나 기업 같은 경우. 이거는 뭐 유로존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피크일 때보다는 지금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건전하다 보니까 정부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써도 이게 막 금리가 막 확 오르거나 하지 않고 게다가 또 정부가 쓰는 분야가 이제 제조업 리쇼어링이라든가 AI 혁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전력기기라든가 이런 쪽 전력 수급의 문제랑도 이어지는 거니까요. 좀 이렇게 즉 성장을 위해서 지금 쓰이고 있는 허튼 데다가 막 낭비가 되는 그런 지출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지금 막 이렇게 재정 지출이 막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재정 지출의 심각성 같은 것이 좀 더 이제 성장과 맞물리고 또 민간 쪽의 부채가 좀 되게 적어서 좀 더 편한 레벨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와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은 과거 대비 지금 그 부채 GDP 대비 부채 규모가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 미국이 늘어난 폭이 이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이 요 정도 늘어난 사이에 일본, 중국, 한국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은 가계부채가 75%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100% 정도고 미국 기업부채는 한 80% 정도인데 우리는 한 12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막 정부 부채를 막 늘려도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문제가 나진 않는데 우리는 민간 부채가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정부마저 막 이렇게 부채를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은 좀 이제 금리를 튀어오르게 한다거나 좀 이렇게 우리의 좀 체력을 좀 이렇게 경제 체력을 좀 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와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도 그렇고 그걸 했을 때 시장의 반응도 그렇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네, 좀 약간 그런 상태로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한중일 화폐 가치 대비 미 달러 가치가 막 쉽게 그렇게 막 내려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물론 이제 뭐 인플레이션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간다. 혹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나빠졌다. 이럴 때마다 막 달러 약세로 가려고 이렇게 좀 내려가긴 하겠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딱 편하게 내려가기보다는 내려가다 좀 다시 오르고 그런 식으로 좀 달러의 가치가 그렇게 쉽게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나. 뭐
일단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죠. 뭐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를 봐도 그렇고 미국이 엄청나게 또 돈을 쓰고 예.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지금의 탄탄한 미국 시장의 고용, 네. 경기 그 체력으로 또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푸는 게 경기 부양하기 위한 거였고 성장을 시키기 위한 거였고 원래 목적, 네. 순 기능이 또 달성이 되고 있는 네, 과정이 또 네. 있는 거. 그게 또 무서운 거죠. 미국이라는 네. 나라가. 그렇죠. 네. 마지막에 또 이런 그 비트코인하고 이 미국의 경제 지표 나오는 이유까지도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아이,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네.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의 시간을 한 50시간 넘게 써야 될 거예요. 7시간 하나 해가지고 좀 아주 좋았습니다. 산업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 같은 거 면밀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을 싹 정리해 주시니까